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죠?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은 자기소개서에 MBTI를 쓰는 게 당연해졌고, 소개팅 앱에서 MBTI 필터로 상대를 거르고, 심지어 취업 면접에서도 T세요, F세요 물어보는 면접관이 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MBTI 공화국이 됐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당신은 꽤 독립적이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신경 쓰기도 하죠.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가끔 즉흥적이고 싶기도 하잖아요. 라고 하면 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실 것 같죠?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할 핵심이에요. MBTI 진짜로 과학적인 검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걸까요? MBTI는 1940년대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와 그녀의 어머니 캐서린 쿡 브릭스가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사람 심리학자가 아니에요. 이사벨은 정치학 전공자고 어머니 캐서린은 농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심리검사를 만든 거예요. 물론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융 자신도 나중에 인간을 몇 가지 유형으로 딱 잘라 분류하는 건 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했어요. 융의 이론을 본인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 검사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여성들이 공장 일자리에 대거 투입됐는데 어떤 여성이 어떤 일에 잘 맞는지 빠르게 분류하려는 실용적인 목적이었어요. 과학적 검증보다 실용성이 먼저였던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검사가 지금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5천만 인구가 믿고 있고 기업 인사팀에서 리더십 훈련에 쓰이고 한국에서는 소개팅 필수 정보가 됐습니다. 과학적인 검사라면 같은 사람이 다시 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걸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 경력이 5주 만에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실제 연구를 보면 5주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응답자의 50% 가까이 다른 유형이 나왔어요. 인프피였던 사람이 5주 뒤에 인프제가 됐다거나 인티지였던 사람이 인티피가 됐다거나 절반 가까이가 유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전 던지기랑 신뢰도가 비슷하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고요? MBTI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인위적으로 이분법으로 자르거든요. 예를 들어 내향 I와 외향 E 사이 어딘가에 딱 중간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51점짜리와 49점짜리가 각각 E와 I로 완전히 다른 유형이 되는 거예요. 점수 차이는 2점인데 분류는 극과 극으로 갈리는 셈이죠. 실제로 MBTI 유형이 갈리는 경계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분이나 컨디션, 심지어 검사 당일 날씨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에서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당신은 독립적이지만 가끔 다른 사람 의견도 신경 쓰고 블라블라 이거요. 이게 반원 효과도는 포로 효과예요. 1948년 심리학자 버틀러 포럼이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성격 검사를 하고 그 결과지를 나눠줬어요. 학생들한테 이게 당신만을 위한 분석 결과예요 라고 했는데 사실 모든 학생한테 똑같은 내용을 줬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평균 4.26점의 정확도 점수를 줬어요. 자기 성격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느낀 거죠. 근데 내용은 전부 다 같았어요. 누구한테나 적용될 수 있는 모호한 말들로 가득 찬 내용이었거든요. MBTI 설명도 딱 이래요. 당신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요. 이게 인프피의 설명인데 솔직히 거의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지 않나요? 우리가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뇌는 자동으로 맞아 나 이런 편이지라고 끼워 맞춰요. 자기 경험 중에서 그 묘사와 맞는 순간만 기억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게 확신 편향이에요. MBTI가 정확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사실 이겁니다. 검사가 당신을 잘 파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렇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계에서는 성격을 측정할 때 주로 빅5 모델을 씁니다.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5가지 차원으로 성격을 측정하는 건데요. 이건 수십 년간 수천 개의 피어 리뷰로 검증된 모델이에요. 반면 MBTI는 어떠냐고요? 맥 크레이어와 코스타의 연구에서 MBTI와 빅5를 비교했더니 MBTI의 4가지 축이 빅5의 일부 요소를 불완전하게 반영할 뿐이고 예측 타당도는 현저히 낮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MBTI가 당신의 성격은 이겁니다 라고 해도 실제로 그 사람이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일을 잘할지 예측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애덤 그랜트 와튼스쿨 교수는 2013년 아예 MBTI와 안녕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MBTI를 근거 없는 유행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어요. 그는 어떤 조직도 이 도구를 인재 채용이나 팀 구성에 써서는 안 된다고 했죠. 전 세계가 MBTI를 쓰지만 한국의 열풍은 차원이 다릅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MBTI 검색량 세계 1위가 한국이에요. 2위와 3위와의 격차도 압도적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는 관계 불안이에요. 한국은 유독 첫 만남에서 상대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합니다. 나이, 고향, 학교를 물어보던 자리를 MBTI가 대체한 거예요. 인티제면 좀 차갑겠다.
MPP면 친해지기 쉽겠다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해서 불안을 줄이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표현의 도구예요. 특히 MZ세대에서 MBTI는 일종의 자기소개서예요. 말로 설명하기 복잡한 나를 알파벳 4글자로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SNS에 나는 인프피아라고 올리면 그게 하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의 빠른 콘텐츠 소비 문화 마저 떨어진 거예요. 16가지의 유형에 맞춘 밈, 짧은 영상, 직업 추천, 궁합 분석 이게 끝없이 생성되고 플랫폼 알고리즘에 이걸 퍼뜨리고 사람들은 또 공유해요. 콘텐츠로서 최적이에요. 재미로 즐기면 되지 않냐고요? 근데 이제는 재미를 넘어선 지 오래예요. 실제로 한국의 일부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MBTI를 참고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T 성향은 감성이 부족하다. P 성향은 계획성이 없다는 식의 편견으로 특정 유형을 걸러내죠. 더 심각한 건 자기 제안이에요. 나는 INTP니까 발표를 못해. 나는 ESFP니까 리더십이 없어라고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격은 환경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데 16개 유형 중 하나로 고정시켜버리는 순간 그게 일종의 감옥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I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거 싫어라고 믿으면 실제로 사람 만나는 기회를 피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로 내향적인 행동 패턴이 강화되는 거예요. MBTI가 성격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T랑은 안 맞아서 안 만나라고 하면 MBTI 하나 때문에 좋은 사람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이건 혈액형 성격론이랑 구조적으로 다를 게 없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앞서 말한 빅5는 학문적으로 꽤 탄탄한 모델이에요.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직업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 번아웃 위험이 크다는 식의 예측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 있어요. MBTI도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같은 자기 이해 출발점으로 쓸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걸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상대를 레이블링하고 다양성을 닫아버리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볼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정된 유형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역동적인 존재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직장에서는 E처럼 굴고 집에서는 I처럼 쉬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J처럼 계획적으로 보이고 싶고 친한 친구 앞에서는 P처럼 즉흥적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을 16개 칸에 넣으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MBTI가 틀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당장 안 쓸 것 같진 않습니다. 그게 이 영상의 한계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주제의 본질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MBTI를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나를 이해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거든요. 현대 사회는 엄청 복잡해요. 관계도 복잡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어디에 속해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MBTI는 너는 인프피아라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잘라 정의를 내려줘요. 불안한 현대인에게 이게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위안이 함정이에요. 알파벳 4글자로 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정작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걸 멈춰버려요. 나는 T니까 원래 공감 못해 하고 정당화하는 순간 공감 능력을 키울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평생의 연구 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격 유형보다 상황의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즉 인간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잡합니다. 그게 불편하더라도 그 복잡함 속에 진짜 나가 있는 거예요. MBTI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대화의 출발점이 되는 건 좋아요. 문제는 그걸 진단서처럼 쓸 때예요. 상대방을 알파벳으로 미리 판단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유형 안에 가두고 체험과 인간관계의 필터로 쓰는 순간 재밌는 심리 테스트가 차별의 도구가 됩니다. 16개 유형 어디에도 완전히 들어맞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당신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넓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시민의 사회문제였습니다.